어느 늦은 가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산속에 오래된 폐가를 방문하기로 했다. 이 집은 예전에 어느 부유한 가정이 살았던 곳이지만 그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모두 죽고 난 후로는 아무도 찾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그곳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면서 호기심 많은 우리의 발걸음이 그리로 향하게 된 것이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 되어 있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폐가를 비추고 있었고 낡고 허물어진 외관이 싸늘한 공기의 기운을 더욱 음산하게 만들었다. 친구들은 긴장한 듯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그 웃음에는 왠지 모를 불안이 서려 있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낡아빠진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우리를 맞이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들은 먼지로 덮여 있었지만 한 가족의 행복한 시절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나 한 사진이 눈길을 끌었는데 바로 가족의 막내딸로 보이는 소녀의 미소 짓는 얼굴이었다. 우리는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1층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함께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된 피아노가 있었다. 호기심에 다가가 건반을 눌러보니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일어났다. 그런데 그때였다. 분명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피아노에 다른 건반들이 눌려지며 불길한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우리 모두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고 누군가의 장난일 것이라고 애써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2층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뛰어다니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발걸음 소리가 난 방향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망설임 끝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 2층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걸음 하나하나마다 계단이 기괴한 소리를 내고 마치 우리를 집 밖으로 내쫓으려는 것만 같았다. 2층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우리는 그중 한 방의 문을 열어보았다. 방 안에는 이전 가족의 소지품들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특히 한쪽 구석에 어린 소녀의 장난감들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친구들은 이제 그만 돌아가자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소녀의 장난감을 보며 뭔가에 이끌리는 기분이 들었다. 결국 우리는 다른 방들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방에는 누군가 있었던 것처럼 침대가 구겨져 있었다. 그리고 창문 옆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다 써지지 않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일기를 펼쳐보니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문장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특히 날이 갈수록 그 존재가 점점 더 내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이곳에 홀로 남겨진 저를 보고 있는 듯합니다. 라는 구절에서 섬뜩함이 밀려왔다. 우리의 공포는 점점 커져만 갔다. 그때 방 안에 아무도 없는데도 갑자기 창문이 확 열리면서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고 동시에 방 안에 불빛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그때까지만 해도 느끼지 못한 자유로움과 안도감에 휩싸였다. 집을 떠나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창문 너머로 그 소녀의 미소 짓는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귓가에 곡소리가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중 누구도 그날의 일을 다시 언급하지 않았고 그 폐가는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그 소녀의 미소가 떠오르며 나는 알 수 없는 싸늘함을 느끼곤 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했던 것일까? 이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썰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중 한 가지긴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과 함께 시골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한 청년의 경험담입니다. 어느 여름 나는 부모님과 함께 아버지의 고향인 시골 마을로 휴가를 가게 되었다. 그곳은 작은 마을로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매우 조용한 곳이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해가 이미 산 너머로 저물고 있었다. 늦어가는 해를 배경으로 드문드문 피어오르는 안개가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고 처음 보는 낯선 집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할머니께서 내가 어렸을 때 몇 번 데려오신 적이 있다고 하셨다. 우리는 짐을 풀고 저녁을 먹은 뒤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산책하기로 했다.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은 낮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어 길은 어둡고 그 어둠 속에서 귀뚜라미 소리만이 가득했다.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를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부모님 앞에서 겁내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 일부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다. 그때 저 멀리서 소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너무나 또렷하고 생생해서 순간 멈칫하고 귀를 기울였다. 부모님께서는 아무런 소리도 못 들으신 분에 옆에서 대화를 계속 나누고 계셨다. 자리에 돌아와 잠자리에 든 후에도 그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결국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섰다. 마루에서 신발을 신고 대문을 나섰을 때 그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더욱 가까운 곳에서 들렸다. 무언가에 홀린 듯 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마을을 벗어나게 되었고 그 길은 점점 숲속으로 이어졌다. 그곳은 마치 다른 세계와 도 같았다. 안개는 점점 짙어졌고 시야도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그 소리를 따라갔다. 갑자기 소리가 멈췄고 나는 어느새 커다란 고목 앞에 서 있었다. 그때 나무 뒤에서 누군가가 나타났다. 백색의 옷을 입은 소녀였다.
그녀는 나를 응시하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순간 공포가 몰려와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소녀는 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단순한 제스처였으나 그 손끝에서 나는 얼어붙을 듯한 냉기를 느낄 수 있었다. 몇 초였는지 몇 시간이었는지 모를 시간이 흐른 후 나는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께서는 내가 일찍부터 혼자 돌아다닌 줄 아셨다. 하지만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이후에도 그 소녀의 모습은 한동안 내 꿈에 나타났다. 그 기묘한 미소와 손짓은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했다. 몇 년이 지나 그 마을이 큰 홍수로 잠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마을에서 무언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고목나무 밑에서 어린 소녀의 유골이 발견되었다고. 몇십 년 전 마을에서 실종된 소녀였다는 것이었다. 그 소녀가 나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왜 나를 자신에게 이끌었는지 지금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여름밤의 경험은 여러 가지 불가사의와 함께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후 그 마을을 다시 방문한 적은 없지만 그곳에서는 아직도 그녀가 가끔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주말 저녁,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인 민수는 오랜만에 기말고사가 끝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약속이 없는 날이었고 그는 혼자 집에서 인터넷을 탐색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민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인기 있는 공포 썰 모음 게시판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평소 귀신이나 오컬트에 관심이 많았던 민수는 흥미를 느끼고 클릭했다. 무수히 많은 이야기 중에서 카드로 친구를 죽인 소녀, 한밤중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아파트,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빼곡히 가득 차 있는 지하철 등의 글이 눈길을 끌었다. 그중 민수의 호기심을 가장 자극한 건 새벽 2시 44분에 걸려오는 알 수 없는 전화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이야기에 따르면 새벽 2시 44분마다 같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는데 받으면 숨소리만 들리다가 끊어진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를 받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인터넷 글쓴이는 처음에는 친구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되자 조금씩 두려워졌다. 어떤 날은 등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집에 혼자 있을 땐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마저 들렸다고 한다. 마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어딘가 무서운 기분이 든 민수는 괜히 전화기 쪽을 바라보았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난 해보지는 않을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민수는 다시 이어폰을 꺼내 음악을 틀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야기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민수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갖듯 마음을 다잡고 공부로 생각을 돌리기로 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주변은 더 고소한 정적에 쌓여갔고 민수는 책상에 엎드린 채 어느새 잠이 들고 말았다. 잠결에 혼자서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민수의 꿈속으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희미하고도 낮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민수야. 졸음 속에서도 그는 그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순간 놀라 벌떡 일어난 민수는 불안한 마음의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그 순간 핸드폰 화면에서 깜빡이고 있는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시계를 확인하니 정확히 새벽 2시 44분이었다. 설마. 그는 겁에 질린 채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화면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고 할 수 없음 이라는 글자만 떠 있었다. 민수는 어떤 충동에 이끌리듯 통화 버튼을 눌렀고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희미한 들숨과 날숨의 소리뿐이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귀엽에 대고 있던 핸드폰을 그저 쥐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숨소리 사이로 다시 들려오는 그 목소리. 그것은 낮고 차갑게 떨리는 소리였다. 너의 집에 있다. 전화를 내려놓은 민수는 가슴 깊이 공포가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본능적으로 방에 불을 켰지만 그의 방에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민수는 혼자가 아닐 때조차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학교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점점 마르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그를 친구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지만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이 말해버리면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더 가까워질 것 같은 두려움이 컸던 것이다. 결국 그 익명의 전화와 괴이한 목소리가 가져온 공포는 민수의 일상을 잠식했으며 그는 밤을 새 우연히 울리는 전화들을 피하기 위해 불안을 견디며 노력해야만 했다. 그 누구도 그가 겪고 있는 이야기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민수는 홀로 그 공포를 마주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후로 민수의 삶은 바뀌었다. 민수는 매일같이 새벽 2시 44분이 오기 전에 핸드폰을 꺼놓고 지내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공포의 전화는 더 이상 걸려오지 않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오랫동안 그의 마음 깊숙이 각인되어 버렸다.